이제 왕수인 철학, 즉 양명철학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수인 철학의 대전제, 왕수인 철학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심정리, 즉 마음이 곧 리다. 그리고 심의 무물, 마음밖에 물이 없다. 그리고 또 심의 물이 마음밖에 리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은 남송대 육구연의 사상, 즉 육상산의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수인 철학의 대전제도 역시 심정리, 심의 무물, 심의 무리 이런 측면에서 그 기초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청소년기에 친구와 더불어 격죽한 에피소드는 비록 그것이 정주학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렇죠. 정주학의 입장에서도 격물한다, 즉 물을 격한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로 든 격죽한다, 대나무를 격한다 하는 것은 대나무 같은 어떤 그 사물 앞에서 그것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후 정립된 왕수인 자신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치기 어린 행동이었지만 그의 일생의 대전환점을 이룬 용장오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장오도의 의의는 이란 외부 대상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물을 외부 사물을 뚫어져라 보면서 구하는 청소년기의 해프닝과 같은 행위가 아닌 내면의 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의 인식론상의 대전환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즉 인식의 주도권은 외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칸트의 도덕 철학에 있어서도 도덕의 입법자는 도덕 주체라는 것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육구연의 심정리의 취지이며 심의 물, 심의 무리의 심학의 대전제와 상통한 것이다. 명제의 취지, 즉 고자가 도덕관념인 의가 외부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주체의 본래 내재에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를 띈다고 하는 육구연과 왕수인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도덕법칙은 근본적으로 자연법칙처럼 외부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인류가 없어도 자연법칙은 존재하지만 인류를 배제한 도덕법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럴 경우 그 도덕법칙은 인류 창조전에도 존재할 수 있는 종교적 초월자의 의지에서 유래한 어떤 종교적 계시가 되는 것으로 적어도 도덕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유황의 심학적 취지에서 이는 도덕법칙만을 말하지 자연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미 정주리학의 취지와 다르다. 물론 정주 역시 궁극적인 것은 도덕법칙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던 자는 그 양쪽이 그 도덕법칙을 얻으려는 어떤 그 측면에서 그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주는 도덕법칙뿐만 아니라 자연법칙도 추구하였으며 그 추구방법에 있어서 이 법칙들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심학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며 그들의 관심은 도덕법칙의 추구에 있었으므로 정주리학에서와 같은 문제가 처음부터 배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학의 취지에 대한 리학, 성리학으로서의 리학의 반박은 사실상 그들 입론의 선입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는 심학의 심정리, 심의 무물, 심의 무리에 자연법칙의 문제를 후지불식간 섞어서 반박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성리학 쪽에서 심학을 반박할 때는 그러니까 그 심학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도
원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들 관점의, 그들의 어떤, 이제 학문 취지, 그들의 어떤, 그 심학의 취지의 입장에서 이제 선다 할까,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리학적인 취지, 성리학적인 입장, 성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선입견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그 심학을, 그 비판하고, 이제, 그 반박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뿐 아니라 철학적 존재법칙의 문제까지도 개재시켜 마치 버클리 관용론 같은 방식으로 왕수인의 학설을 오해하여 반박한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지금까지도 심학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리학의 심학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런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참 이 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 취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 그 심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이해,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학의 취지를 존재는 지약되는 것이라는 버클리의 관념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말하자면 어떤 버클리의 관념론, 이제 버클리, 영국의 버클리 때의, 그때 어떤 영국에서 어떤 관념론, 관념론자, 버클리뿐만 아니라 다른 관념론도 이제 극단적 관념론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존재는 모두 어떤 지역되는 것, 어떤 관념이다. 모두는 이제 관념 속에 너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있잖아. 그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주먹을 위를 때리면서 이 주먹이 존재하냐, 안 했냐, 이 주먹이 존재 안 했냐, 그러면 관념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 주먹이 그럼 존재하지 않냐 하니까. 딱 떼었을 때에 주먹이 맞았다는 아프다는 그 관념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인데, 버클리 같은 것은 이 세계 모든 존재가 관념이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존재, 관념 속에 있는 존재는 뭐냐? 자기 가보지 않은 외국 같은 경우에, 그거는 존재하지 않냐? 하니까. 그러면 그곳 사람들의 관념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우리가 뭐냐면 어떤 빌라라, 그런데 그 천체는 그럼 존재하지 않냐? 그것은 신의 관념이 존재한다. 신의 관념이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유실론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는 거, 활용을 하고, 우리는 결국 순환론적인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래서, 존재는 지압되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념론이, 이제, 버클리식 관념론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심학의 취지를 존재는 지압되는 것이라는 버클리의 관념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버클리식의 어떤 관념론 같은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질문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것이니까. 말하자면 어떤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지금 하는데, 이제 왕수인이, 그러니까 스승님이, 제자들이 버클리는 모르겠지만은, 말하자면 선생님은 버클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왕수인이 제자들과 남진산, 남진산 논릴 때, 남진산은 이제 산이 있는데, 왕수인이 제자들과 남진산에서 논릴 때, 한 제자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든 것이죠. 천하에 만박의 사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심의 물. 이처럼 꽃나무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피고 홀로 지니.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꽃도 스스로 홀로 피고 진다. 그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 관념 속에 없으면, 우리 마음 속에 없으면 그 사물은 없는 것이냐? 묻는 것이다. 우리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데 대해, 자, 왕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직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 이 꽃은 자네의 마음과 함께 고요함,
즉 고유할 적자. 이것은 이제 주역 계사전의 적인부동이라는 말인데, 적은 고요한 상태, 고요하면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태극과 같은 어떤 모든 존재의 본체가 처음에 만물을 전개하기 전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이제 주체, 마음이 대상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고요한 상태,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냥 예사로 쓴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유학적 문헌 속에서 다 어떤 근거가 있고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에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계사전의 적인 부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아직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 이 꽃은 자네의 마음과 함께 고요함에 돌아가 있지만, 자네가 이 꽃을 보고 나면 이 꽃의 색깔이 일시에 뚜렷해지기 시작하니 곧 이 꽃은 자네의 마음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네 라고 한 대답이 자연법칙이나 철학적 존재법칙에 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 왕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맞으면 어떤 부클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전 이제 그 시대 왕수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영국 부클리 뭐라겠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날 있을 수도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왕수인이 어떤 이제 심학 내용을 심학적인 어떤 철학사상을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왕수인은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취지냐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곧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수인의 취지는 버클리와는 달리 오직 도덕 문제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도덕 주체가 산중의 꽃을 보기 전에는 그저 자연법칙에 따라 피고 있지만, 그러니까 왕수인이 자연 상태의 어떤 꽃이 그냥 우리가 그 꽃을 보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덕 주체가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도덕적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며, 왕수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의 대상으로서의 외부 사물이다. 그러니까 인식 주체로서의 우리가 그 꽃을 보기 전에도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의 대상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도덕 주체가 그 꽃을 봤을 때 도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산중의 꽃을 보기 전에는 그 꽃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의 대상도 안 되고 도덕의 대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비로소 그 꽃을 보고 났을 비로소 인식의 대상도 되고 도덕의 대상도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도덕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봤을 때부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전에는 고요한 상태에 있다. 인식론적으로도 고요한 상태에 있고, 도덕 철학적으로 고요한 상태도 있고, 도덕 철학적으로도 고요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났어야 비로소 인식론적으로도 그 인식론적인 대상이 되고, 또 도덕철학적으로도 왕수인이 더 중시하는 도덕철학적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부터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도덕철학적으로 의미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지 않으면 다시 인식론적으로 도덕철학적으로 고유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취지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관념 속에 관념 속에 모든 우리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 관념 속에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왕수인 뿐만 아니라 그전에 육구연 까지도,
그러니까 육군 왕수인의 심정리, 심의 무물, 심의 무리를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학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측면의 어떤 내용, 즉 실제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인신론적으로 독설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외부 사물이란 도덕의 측면에서는 자연법칙의 탐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 주체 내면에서 도덕적 의미로 뚜렷해지는 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도덕 주체가 산중의 꽃을 보지 않았을 때 그 꽃이 자연법칙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으로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서 아직 도덕적 고유함 속에, 즉 고유할 적자, 고유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수인은 이러한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취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의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왕수인은 좀 설명 방식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취지를 갖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 그런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명하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으면 좀 보다 더 명쾌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취지는 버클리 간임론 같은 것도 아니고 불교의 일체 유심 소조 또는 소자벽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죠. 일체 유심 소조의 이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only 오직 유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다. 소자가 들어가면 수동적인 용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다. 이거 여러분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원효대사와 해골바가지 물이라는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알죠. 모든 것이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처음에 해골바가지에 보이는 어떤 빗물이 보여서 썩은 물인지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밤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물을 마시다가 낮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밝을 때 보니까 해골바가지 빗물이 이제 거기서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막 부럽게 났다. 그 이야기죠. 그래가 순간 깨달은 것이 이 대상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 유학가려 하다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 길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의상 혼자 마시오 하고 원효는 이제 국내에 머물렀다는 그 에피소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상은 유학파, 원효는 국내파 이 되는 것이니까. 그 말했던 불교가 그런 게 있어요. 불교 사상이 이제 유심론. 오직 마음이다. 우리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원효가 깨달았다는 그런 어떤 해골같이 물에 달의 에피소드가 또 불교의 유심론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이런 유심론, 서양에서 이제 관념론, 서양의 관념론도 오늘날도 중국에서는 서양의 관념론을 여전히 이제 유심론이라고 번역합니다. 유심론.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관념론이라 번역한 관념론이라 서양의 관념론, 우리나라 관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지금도 중국에서는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유심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심론과 유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막 관념론과 유물론 이렇게 했지만, 물론 우리도 유심론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관념론과 유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중국은 유심론과 유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다른 뭐 관점의 철학사 해석도 많지만은 이전에 있던 중국 그러니까 중화민국하고 사회주의 철학사 유물론적 철학사에서는 철학사를 갖다가 유물론과 유심론이잖아. 뭐 그것은 중국에서 그렇다기보다도 원래 막스 레닌 부터 했던 유물론 유심론 포에바의 유물론 있죠. 그리고 유물론 그것을 갖다가 해겔의 변혁과 포에바 유물론을 결합한 막스의 어떤 비율 변혁법 유물론 그런 어떤 관점이 쭉 계속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쪽에 있던 철학사 관점이 이제 그런 것이고 중국에서 여전히 있잖은 중华民国하고 있어 여전히 있던 그런 관점으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떤 특히 이제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철학사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서해졌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좀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봅니다. 요즘은. 그래 이전에는 말하자면 유물론과 유심론의 투쟁사 철학사 유물론과 유심론 투쟁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중국 철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철학자는 유물론자고 어떤 철학자는 유심론자고 해가지고 이제는 유심론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은 반도 그러니까 유물론자로 평가될 사람들은 이제 자신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자나 왕충 이런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유물론자로 봐가지고 자신들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유심론적인 성향이 있다 하는 쪽은 이제 반동 철학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승리학과 심학 이쪽은 다 이제 반동 철학이 이제 됐죠 이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승리학은 객관적 유심론자하고 이 심학은 주관적 유심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유물론적 관점의 철학사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더 당연히 불교는 아예 그들 스스로 유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더더욱 당연히 이제는 유심론이 이제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불교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거니까. 만드는 허상이라 해요. 허상. 이제 우리 특히 욕망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맞아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라는 데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마치 사이버 세계 오늘날 디지털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세계를 만들었지. 마지막 어떤 영화 매트릭스처럼 또 그리고 또 동양문 안에서는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철학으로 봐서는 마치 장자가 보면 장주가 꿈에 이제는 나비가 되었는데 깨어보니 나비가 되어서 그걸 자유롭게 날았는데 깨어보니 장주였다. 그러니까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나비 꿈 이야기. 한자로는 중국말로는 나비를 호집이라고 하는데 후디에 호집이 나비는 뜻입니다. 호집몽 하면 후디에 호집 나비의 몽 꿈
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비 꿈 이야기도 이제 좀 일종의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철학 관점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불교가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불교가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눈병 있는 자가 실제하지 않은 안중화를 지역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디 이제는 눈병이 안 난 사람은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눈병이 있어가지고 좀 마치 이제 무슨 허공에 무슨 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공 안중화 또는 허공화, 허공의 꽃, 뭐 실제하지 않은 안중화를 제약한 것 같이 중생은 그 욕망에 의해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마야, 가상의 마야, 즉 환유, 마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환유, 환상의 존재. 보면 우리 욕망이 이 환상의 존재를, 우리 욕망과 집착해서 해서 환상의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환상의 존재를 깨뜨리면, 환상의 존재를 깨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얻어서 욕망을 버리면 그 환상의 존재가 깨뜨려진다. 깨뜨린 상태가 뭐냐? 깨달음의 상태, 즉 부처가 된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생은 이 마야 속에 살고 있다. 중생은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신 욕망에 해가지고 헛것을 보고 있다. 이 가짜 세상, 요즘 그럴 무슨 가짜뉴스 하고 팩트체크, 가짜뉴스냐, 팩트냐, 뭐 이런 소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짜뉴스 뭐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가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상의 세상, 사이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 헛것의 존재가 사라지고 참 어떤 그 부처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리석음에 의한 어떤 욕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의 세계를 보는 것이 그렇다. 우리 욕망이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이 마야입니다. 마야부인. 그 마야에서 나중에 부처가 되는 저는 석가모니가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이 마야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깨달으면 마야, 즉 환상의 존재를 벗어나서 진정한 부처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란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아이러니하죠. 중생은 그 욕망에 의해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마야, 즉 환유를 본다는 것과 같은 이론도 아니며 오늘 말하는 사이버 세계의 가상 현실도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는 심학의 이론을 갖다가 버클레이 관념이라든지 불교의 어떤 유심론이라든지 여기서는 안 적었지만 아까 이야기한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어떤 그런 상태라든지, 또는 오늘 말하는 사이버세계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가상현실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심학의 이론, 육구의 왕숭이 이론은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덕적 의미냐 아니냐, 어떤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취지는 도덕 주체에 있어서 도덕적 의의를 가지는 사물을 도덕적으로 지각함에 관한 문제이고, 이때의 도덕적 사물은 더 이상 외부 사물이 아니고 도덕 주체에 내재한 것이 되는 것이다.